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네.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 약간 그 반도체 쪽을 네. 뭔가 그래도 21세기의 이제 산업의 쌀이고 네. 새로운 성장 동력일 수도 있고 네. 80년대 잘 나가다가 자기네들이 잃어버린 산업이기도 하고 뭔가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기는 하잖아요. 하죠. 근데 이거는 잘 할 수 있을까요? 일본의 지금 이제 관습이라든가 현재의 기술력으로? 일본 반도체가 과거에는 이랬었죠. 이만큼 80년대. 예, 80년대 뭐 일본이 50% 이상을 차지했는 전 세계에. 와. 그러다가 지금 쭉 내려와서 2030년도 되면은 0%가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나온 게 이 그래프예요. 예.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일본이 과거에 그러면 얼마나 잘 나갔느냐, 왜 그래도 잘 나가다가 엉망이 됐느냐, 예. 이걸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간단하게 내가 설명할게요. 네네네. 일본이 과거에 잘 나갔던 이유는 뭐냐니까 미국으로부터 이제 기술을 어느 정도 전수를 받았어요. 네. 그리고 요즘은 반도체 공장을 함부로 개발 못 하잖아요. 그죠. 그 다 비밀이잖아요. 보안 때문에. 네. 근데 과거에 일본 초청해가지고 공장 견학도 시켜주고 사진은 찍지 마라, 뭘 하지 마라 해놓고는 실제로 찍어도 눈 감아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경쟁 상대를 아예 경쟁 상대 자체가 안 됐으니까. 생각도 안 했던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네네네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원자폭탄 2발을 떨어뜨린 그 네네. 약간의 그 미안함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냉전이 또 발생하면서 일본을 키워야지 되겠다 하는 그 전략적으로. 마인드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반도체 기술들을 좀 정수해 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급속도로 발전했죠. 발전했는데 일본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전자 제품들이, 전기 전자 제품들, 가전 제품들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반도체가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일본이 그 당시에 89년도에 시가총액, 세계에서 시가총액 1위가 NTT였어요. 네네네. 통신회사. 예. 그러니까 통신이 엄청나게 발전됐단 말이에요. 그 통신회사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왜냐, 일본에 지하 섬들도 많이 있고 지하 케이블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한번 드러내면은, 고장나서 한번 드러내면은 돈 엄청나게 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반도체, 고장 안 나는 반도체를 20년, 30년 고장 안 나는 반도체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온갖 그 소재 장비들 좋잖아요. 예. 그걸 투자해가지고 좋은 반도체를 만들었죠. 예. 고퀄리티에. 예. 돈을 엄청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발전했어요. 자, 문제는 어디냐. 이러다가 네. 90년대 초 중반쯤에 뭐가 왔어요? PC가 발전하기 시작해요. 네네네. PC가 확 퍼지면서, 인터넷이 퍼지면서 거기에 이 노트북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고퀄리티를 요구하지 않아요. 한 2년 내지 3년 정도 쓰고 고장나도 괜찮은. 삼성에서 이걸 발빠르게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빨리 만들고 대량으로 만들고. 빨리 만들고 대량으로 만들니까 예. 가격이 어떻게 했어요? 엄청 싸지게. 싸겠죠. 예. 일본은 반도체 30년 동안 고장 안 나는 반도체를 만드니까 가격이 비쌀 거예요. 반도체를 이제 장인 정신으로 만든 거죠. 그렇죠. 장인 정신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일본 기술은 다들 그때 칭송을 받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시장에서는 PC용 반도체를 요구하는 거예요. 예. 근데 PC용 반도체는 삼성이 만드는데 엄청나게 가격 싸게 예. 쏟아내니까 그걸 다 사는 거예요. 그 일본 반도체는 고퀄리티는 한데 저렇게 고사양이 필요 없는 거예요. 네. 그거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는데 일본의 전기 전자 제품, 여기 디지털화 늦었어요. 네. 이 소위 일본 말로 기리가이가 잘 안 된 거예요. 근데 한국에 어때? 삼성이나 LG 전자 제품들이 디지털화하면서 그렇죠. 고퀄리티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수요도 많아지고. 수요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일본의 전자상가가 확 무너지기 시작. 옛날에 유학할 때 전자상가 불야성이었는데 어마어마했는데 정말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예. 근데 한 5년 전인가 10년 전에 갔더니 완전히 와, 너무 바뀐 거예요. 세상이 진짜 초라하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네. 그 옛날 디지털 전자상가에. 전자상가, 그 휘황찬란했던 전자상가가 한 군데 몰아가지고 하나, 두 개 정도가 굉장히 번성하고 나머지 상가들이 들어가 봤더니 곧 폐업할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반도체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던 반도체가 들어갈 데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일본은 자기 시장도 사라져. PC로 전환도 제대로 안 됐어. 그런데 86년도에 미국이 미일 반도체 협정을 맺어가지고 네. 일본 반도체에다가 관세를 100% 매겨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가격이 폭등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85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플라자 합의가 있었죠. 그렇죠. 또 이 앵고로 또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플라자 합의에다가 미일 반도체 협정까지. 그러니까 두 가지 동시에 양방으로. 양방으로 맞은 거죠. 예.
그러니까 반도체를 미국이 판다는 건 아예 이제 불가능해져 버린 거죠. 그러다가 그럼에도 그 당시에는 그래도 80년도 후반이니까 90년도 초중반까지는 일본에 아까 말한 그 수요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랬는데 이제 반도체가 어디로 넘어가냐니까 PC로 넘어가는 거하고 전자상가가 일본이 전자상가 죽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도 이제 가기 시작한 거죠. 91년도 제2차 미일 반도체 협정에서는 외국 제품 반도체, 외국에서 만든 반도체 20% 이상 뭐 쓰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기업들에게 네. 외국 반도체를 의무적으로 특정 비중을 사서 써라. 그렇죠. 네. 그게 미국이 강요한 거죠. 예. 거기에는 삼성도 혜택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미국 기업도 혜택을 보고 네. 예, 거기에 또 그러니까 한국 기업도. 미국이 그 당시에 이제 견제와 균형을 한 거겠죠. 네. 삼성을 키워주고 일본을 좀 주저앉혀야겠다. 뭐 그런 마인드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가 겹쳤잖아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요 그래프를 잠깐 살펴보면은 기술에서 이기고 경영에서 패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일본에서 많이 하는데 네. 그게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하고 얘기한 게 이 사람이에요. 윤호감이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합니다. 예. 일본이 1980년대까지는 메인프레임, IBM. 대형 이제 컴퓨터 같은데 예. 이런데 D램이 이제 여기에도 많이 쓰였는데 그때는 고품질이었다는 거죠. 아까 예. 얘기했듯이 장인 정신으로 만드는. 20년, 30년 동안 고생 안 나는 반도체를 만들어 달라. 네. 그래서 극한 기술과 고품질의 기술 문화가 형성됐을 때 그 주요에 맞춰서 제품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좋았고. 일본의 그 장인 정신까지 겹쳐지면서 기술자들이 무조건 고퀄리티 만드는 게 이게 이제 뭐랄까 DNA 내재화돼 버렸다는 거예요. 네네네. 90년대 있다 보니까 D램 용도가 PC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예. 이 저비용 D램이 굉장히 저비용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게 과잉 기술로 과잉 품질을 계속 만들었다 이 얘기예요. 아하. 일본의 기술자들이 그 뭐랄까 품질이 떨어지는 걸 만드는 거에 굉장히 그걸 저항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네네네. 예, 지금까지 고퀄리티의 반도체를 만들다가 저퀄리티의 반도체를 만드는데 저항감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시장이 요구하는 대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그걸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의 뭐 방망이 깎는 노인처럼.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일본의 기술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기술력이 떨어진다 이거. 왜? 시장이 원하는 거.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못 만드는데 기술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게 왜냐? 과잉 기술로 과잉 품질을 계속 만드는 이게 중병화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2000년대 들어서 제품이 변해도 병은 낫지 않아. 계속 이 제품의 시장 경쟁력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 그러니까 무슨 뭐 기술에서 이겼다. 기술에서 이기는 뭐 기술에서 이기냐. 옛날 얘기. 그 말도 안 되는 기술에서 졌다 이거예요. 이 사람 얘기는.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일본은 만드는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게 몇십 년 동안 확인이 됐고. 네.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일본에서 하는 게 뭐냐. 반도체 부흥 3단계 계획. 네. 3단계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 첫 단계에서는 내 땅에 반도체 만드는 공장을 들여오자. 예. 지금 당장 일본이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일본은 40나노 만드는 기술밖에 없어요. 기술자가. 예. 근데 지금 뭐 3나노 그러는데. 그렇죠. 40나노? 40나노 20년 전 기술이라고.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급하니까 TSMC를 유치한 거예요. 일단 1급 그 공장을 일단 일본에다 유치를 하자. 미국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예. 그럼 미국 하는 것을 상당히 내가 볼 때는 벤치마킹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래서 TSMC를 이제 유치를 했는데 TSMC 처음에 왜 일본에 가냐. 거기 뭐 그 지진도 많은데. 지진도 많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다. 예. 안 간다. 예. 그랬더니 제발 와달라 하면서 보조금을 주겠다. 보조금을 거의 50% 가까이 줬어요. 그러니까 어디긴 척하면서 이제 TSMC가 들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가 차세대 기술의 확립. 이게 이제 일본 내 기술 그 파운드리를 만들자 이게 된 예. 거예요. 자체 파운드리. 자체 파운드리를 만들자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 그 다음 얘기인데 요거는 뭐 접어두고 이 반도체 조성금을 일본 정부가 예산을 엄청나게 조성해가지고 네. 지원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선단 반도체 공장이 해가지고 이게 이제 대만의 TSMC를 유치하는데 4,760억 엔을 보조를 했죠. 예. 그다음에 이게 21년도였고요. 22년도에는 또 이게 그때 거의 4,500억 엔 정도를 또 보조를 해요. 예. 이제 제2 공장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아하. 왜냐? 그때 28나노에서 16나노 처음에 1공장은 그렇게 들어오는데 거기에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준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저게 28나노는 10년 전 기술인데 그걸 들어오는데 왜 일본 예산을 이렇게 많이 보조를 하냐. 일본 반도체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왜? 지금 3나노, 2나노 막 얘기하고 앉았는데
28나노 그거 들어가가지고 뭔 발전이 되겠냐. 예. 그 비판이 강하니까 그렇죠. 경제산업성에서 TSMC에 다시 부탁한 거예요. 좀 더 고급 최신 기술로. 고급 기술로 제2공장을 만들어 달라. 또 보조금 주겠다. 그래서 12나노에서 7나노, 6나노까지 이게 제2공장을 지금 예. 그게 성립이 됐어요. 거기에도 꽤 많은 돈을 보조를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에서 이제 라피더스 네. 이제 지을 거 아니에요. 거의 일본 기업들이 어벤져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파운드리죠. 그렇죠. 네. 그걸 이제 돈 다 같이 모아서 그 보면은 일본 정부도 많이 도와주고. 이거예요. 일본의 기업들 도요타 자동차, 덴소, 소니그룹, 기옥시아, NEC, NTT, 소프트뱅크 이 7개 회사들이 일본을 거의 대표하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이 7개 기업하고 그다음에 은행입니다. 여기 은행. 대형은행. 네. 3개 은행 중에서 1개 은행이라고 그러죠. 미쯔비시 UFJ 은행. 이렇게 해서 대기업들에게는 10억엔씩, 은행은 3억엔, 그 73억엔을 이제 투자를 받은 거죠. 네. 자, 그런데 라피더스 짓는데 5조 엔이 필요해요. 예. 최소한. 예. 근데 73억엔 가지고 뭐 뭐죠? 자본금 개념인가 그냥? 이걸 마중물이라고 애써 말을 합시다. 마중물이라고. 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초기에 이렇게 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좀 더 투자하겠지. 네. 일본 정부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네. 그랬는데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라피더스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2나노 양산을 향한 일정표라고 나온 거죠. 예, 예. 지금 40나노 만드는 기술자밖에 없는데 2나노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말이 되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거의 뭐 PC 만들다가 양자 컴퓨터 만들겠다고 하는 거.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반응이 어땠을까요? 되겠냐는 네. 그러니까 아까 대기업이 2021년도에 10억엔씩 내고 예. 지금까지 돈 안 내고 있어요. 그들도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주저하는 거네요. 그런 거죠. 저게 무슨 되겠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저들 기업들도 아까 뭐 쟁쟁한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네. 이거는 그냥 정부에서 모이라고 하니까 모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회의 참석비로 한 73조에는 냈는데 교재비라고 그럽니다. 정부하고 교제하는 교재비를 낸 거다. 데이트 비용. 데이트 비용. 뭐 딱 잘라서 난 못하겠다고 얘기하면 밑보일 것 같으니까 아, 그냥 성의는 보이는. 성의는 아. 성의를 보인 거 10억엔. 10억엔도 적은 돈이 아니니까 뭐 대기업이 헌금하듯이 했지 않나 싶어요. 딱 거기까지. 딱 거기까지. 그런데 이게 지금 2나노 양산까지 가려면 이게 보면은 지금 벌써 24년도인데. 그 24년 아니에요. 여기 보면요. 반년도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라피드 설립이 2022년도 8월 달에 설립이 됐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73억원밖에 안 나오니까 당장 땅을 사서 부지를 사가지고 공장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경제산업성이 700억엔을 일단 먼저 냈어요. 그게 773억엔이죠. 네. 이 돈 가지고 이제 공장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오. 그런데 돈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정부가 다시 2,600억엔을 또 지원을 해요. 세금을. 예. 네. 저 사이에도 기업들은 돈을 추가로 안 낸 거예요. 안 낸 거죠. 지금까지 안 내고 있다니까요. 사업 쉽게 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기업들의 사업 이게 공장이 아닌 거죠. 아, 정부의 공장. 정부의 공장인 거예요. 이 성격이 바뀌었어요. 초기에는 대기업들의 어벤져스를 만들어 결성해가지고 라피더스 공장을 만들 생각이었는데 뭐 대기업들이 반응이 시큰둥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돈을 다 내는 거죠. 예. 이 정부 기업이에요. 반도체를 정부가 만드는 거 들어봤어요? 국가 공무원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비판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25년도에 내년 아닙니까? 내년 상반기에 2나노 시제품을 만든답니다. 언제요? 내년에요. 2나노요? 네. 그 무슨 뭐 목업 스마트폰처럼 어떻게 가짜 그냥 플라스틱 껍데기 만든다는 거 뭐예요? 뭐 그것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2나노 반도체를 하나 만든다는 겁니다. 네네네. 근데 그 기술이 어디냐 해서 보니까 이게 결국 IBM이 2나노 반도체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예. IBM이. 예. 그 IBM이 일본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너희들 양산할 수 있겠냐 해가지고 타진해서 지금 진행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IBM의 기술자를 100명을 파견을 했어요. 네. 이 2나노 만드는 기술을 배우려고. 네. 그런데 기술은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양산 기술이 필요해요. 그렇죠. 반도체는 양산이죠. 양산의 그 소위 말하는 수율이라는 거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이론으로는 다 알고 있어도. 그렇게 이론을 알고 있어도 제품 만들면은 뭐 이게 불량품들이 계속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자꾸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 수율을 80% 이상 넘겨야 그게 경제성이 있는 네. 제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IBM도요, 양산 기술은 없어요. 그렇죠. 만드는 기술은 있어도. 그럼 뭐 그게 없으니까 IBM이 공장을 운영 안 했던 거 아니에요. 그거 할 줄 알면 IBM이 뭐 파운드리 자기들이 만들었겠죠. 네. 2016년도 공장을 다 폐쇄시켜 버렸어요. 왜? 양산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IBM이 2016년도. 일본이 찾은 파트너가 IBM. 네. IBM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2나노 만드는 기술 최근에 실현시켰으니까 혹시 너희들 양산할 생각 없냐?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게 웬 떡이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처럼 들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일본에 반도체 만드는 기술이 없는데, 공장도 없는데 미국도 엄청나게 공장을 짓고 한국도 삼성이 있고 TSMC 대만에도 있고 중국도 엄청나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일본만 없잖아요. 그럼 이게 이대로 가다가 일본 삼류국가로 전락한다. 그럼 위기의식이 대단했던 거예요. 히가시 데츠로라는 이 지금 회장이 그 오랫동안 일본에서 반도체에 이제 그 종사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경제산업성에다가 전화하고 아까 그 대기업들에도 다 전화하고 해가지고 이거 만들어야 된다 하고 이제 종용을 했겠죠. 정부는 이제 이 중요하니까 일단 나섰고 대기업들은 10억 엔 정도 내고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간의 머리가 좀 빨리 돌아가는 거고. 민간은 자기 돈이고 정부는 세금이잖아요. 세금은 잘못돼도 책임 아무도 안 져요. 그러네요.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그 무책임의 아주 극치라 그러면 이걸 보고 일본이 그동안 반도체에 정부가 개입한 게 많은데 전부 다 실패했어요. 대부분 다. 이게 약간 우리가 그 중국의 반도체 굴기 이야기할 때 칭화유니 그룹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뭐 엎어졌는데 또 거기는 뭐 엄청나게 많은 또 반도체 기업들 뭐 하고는 있는데 딱 그 일본판일 수 있겠네요. 중국보다도 훨씬 나는 못하다고 봐요. 중국은 엎어지면 또 주고 엎어지면 또 주고 막 그 무한 정부가 워낙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는 의지가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중국은. 그거는 패권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일본도 이제 국가 발전에 있어서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니까 정부가 앞장서서 하는데 문제는 대기업들이 전부 회직이라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그럼 정부가 계속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5조 엔을 내야 되는데 그때 경제산업성 2,600억 원 돈을 내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더 이상 이제 우리도 돈 없어. 돈 없어. 지원 못 해. 알아서 해. 그랬는데 히가시 데츠로 뭔 소리냐. 앞으로 돈 못 내면 지금까지 투자한 돈 전부 휴지조각 된다. 그렇죠. 매몰 비용. 아무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먼지가 돼버린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정부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제 돈을 낼 거예요. 물린 거네요. 물린 거죠. 제대로 물린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지. 이제 어떻게 하나. 뭐 우리가 뭐 일본 걱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그래서 2나노 반도체를 이제 2027년도에 양산하겠다 그러는데 내년 정도 되면은 삼성이나 TSMC에서 2나노 만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벌써 한 2년 정도 뒤처진 거 아니에요? 뒤처지는 건데. 이미 2년 뒤처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럼 래피더스는 그러면은 그 2나노를 만들어서 삼성이나 TSMC하고 경쟁하겠다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삼성하고 TSMC하고는 절대 경쟁 안 한다. 우리는 틈새 시장. 틈새 시장을 노린다. 그 틈새 시장이 뭐냐 했더니 그 AI. AI 반도체. AI는 지금 이제 막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 AI 하기 위해서 반도체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AI가 지금 대부분 다 보면은 뭐 스타트업 기업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많죠. 그 기업들이 지금 반도체를 대량 양산할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조금씩 소량으로 그렇죠. 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잘 됐을 경우에 대량으로 주문한다든가 소량으로 일단 만들어야 되는 그걸 래피드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엔비디아 거를 TSMC가 처음에 만들어줬듯이 그런 맥락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 초기 단계에서는 지금 뭐 애플이라든가 퀄컴이라든가 대형 그 컨서머들은 TSMC로 거의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TSMC는 이미 거대 고객이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공장을 돌리는 거잖아요. 운영하는데 일본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틈새 기업들. 스타트업들은 우리한테 오세요. 스타트업들은 우리한테 오세요. 특히 AI는 우리한테 오세요. 왜? 우리는 빨리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소량으로 빨리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AI하고 딱 맞죠? 그래가지고 일본의 래피더스의 직원들이 실리콘밸리 가가지고 사무실 하나 차려가지고 고객 유치를 하고 있답니다. AI 스타트업 기업들하고. 아직 공장도 없는데 벌써 현지 영업부터. 현지 영업부터 하는 거죠. 너네 기술 다 만들어질 때쯤 우리도 공장을 만들고 있을 거야. 그렇죠.
그때 그렇게 와서 해서 좀 고객을 유치하고 있는 거죠. 계획은 있네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그 계획이 나왔어요. 어. 작년까지만 해도 도대체 컨슈머가 있냐? 반도체를 누가 만들어달라고 니들한테 부탁할 것 같아? 이제 이런 얘기가 비판적으로 엄청 나왔었죠. 근데 어떻게 여기 매칭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AI 스타트업 하는 그 기업들하고 매칭해서 보통 반도체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대량 생산 다 세팅하고 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3개월 만에 할 수 있다. 오더를 받아서 제품 건네주는 데까지 3개월 만에 끝내겠다. 이 공헌을 하고 있어요. 일단 계획은 있네. 일단 계획은 그게 뭐 이렇게 반도체 만드는 게 뭐 어디 뭐 이렇게 쉬운 거는 아닙니다만. 2나노를 3개월 만에 만든다는 게 이게 예. 지금 40나노 만드는 기술자밖에 없는 일본에서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요 그림을 잠깐 보면요. 네. 요걸 한번 설명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일본이 수직 통합행위로 하다가 망했어요. 예. 그다음 수평 통합형하고 비교를 해서 이제 보면은 반도체 제조사가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전공정, 후공정, 완성품까지 만드는 게 일본의 과거에 예. 전기 전자 종합 상사가 네. 다 자기 회사 내에 반도체 만드는 공장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걸 다 한 거예요. 그랬는데 세계는 어떻게 흘러갔냐 하니까 기획 설계 단계에서 이거는 팹리스에서 예. 설계를 하고 이게 주로 미국이잖아요. 네. 팹리스는 주로 미국에서다. 그다음에 이게 파운드리는 이제 TSMC에서 네. 대만. 전공정 여기 이제 반도체 칩을 만드는 거잖아요. 칩을 만들어 놓으면 후공정은 이제 또 그걸 쌓고 연결하고 이런 것도 후공정이란 말이에요. 네. 이건 또 다른 데서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전문화된 분업화가 된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전 세계 흐름이었는데 예. 일본은 10개 전기 전자 종합 상사가 예. 회사마다 다 이걸 풀로 만드니까 경쟁력이 생기겠어요. 규모의 경제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불리한 거예요. 구멍가게가 돼버린 거예요. 이 세계 흐름에 비교하면 네네네. 구멍가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성품 자체가 경쟁력이 없죠. 가격이 비싸거나. 근데 라피더스도 어떻게 비슷하게 하겠다는 라피더스는 과거처럼? 과거 수직 통합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전공정 하나만 하기도 힘들고 팹리스만 하기도 힘들고 후공정만 잘하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분업화해가지고 그 전문가들 달라붙어도 쉽지 않은데 그걸 전부 다 한 공장에서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3개월 만에 2나노 제품을 만들어서 뚝딱 넘겨주겠다. 이게 가능하냐? 신기합니다. 그게 가능하면 이제 다른 나라들도 다 우리도 하겠습니다. 하겠죠. 아주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가 다 반도체 공장 만들려고 달라들 거예요. 일본도 40나노 만드는 기술자밖에 없는데서도 2나노 반도체를 만들어내네? 우리도 하자.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게 그냥 우리가 단순히 견제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무서워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합리적인 근거를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이게 또 허황된 건가. 실제 또 그 행동이 일본의 대기업들에게서 또 보이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딱 팩트를 가지고 설명하잖아요. 네. 이게 일본을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분석하는 거지. 예. 있는 그대로. 그리고 일본에서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전부 일본 전문가들이 다 이렇게 비판해요. 이 문제가 있다고. 제가 그 사람들의 글을 보고 전달하는 거예요. 일본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지적들. 일본 내부에서 나오는 내가 일본 문건들을 다 보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내가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글을 보고 분석하는 거는 그거는 내가 박사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오늘 우리 이명찬 박사님 처음 모셨는데 진짜 정말로 재밌게 많이 빨려 들어가면서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또 일본 쪽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들 또 계속 세상은 변하니까요. 계속 변화가죠. 네네. 해서 오늘 뭐 일본의 통화 정책부터 뭐 금리, 실생활, 관광, 여행 수지 뭐 정말 다양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박사님. 다음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장시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남들보다 항상 빨리 봤던 것 같아요. 예. 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결국은 갈 종목들은 다 갔어요.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기본 원리나 틀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